네, 안녕하세요. 네, 동차반 쟁송법 행정쟁송법 담당하는 조홍주입니다. 동차반 수업은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제 처음으로 쟁송법이라는 것을 접하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살아오시면서 그렇게 법이라는 걸 접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그리고 또 민총이라는 민법을 좀 우리가 1차에 배웠잖아요. 그리고 1차에서 민법을 좀 배우셨고, 근데 그게 이제 2차에서는 어떻게 글을 쓰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을 막 이렇게 한풀이 하듯이 막 답안에다가 토해내는 게 아니라 어떤 법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글을 써 내려가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내가 배운 지식들을 끼워 넣기 함으로써 논리성을 좀 보여줄 거냐 이제 그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해요. 모든 내용을 다 집어넣어서 나오는 점수하고 내용은 조금 내가 누락됐지만 그 일반론이라고 흔히 하는 건데 일반론은 누락됐지만 논리적으로 배열을 하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점수가 높냐 하면 논리적으로 배열하는 게 점수가 더 높아요, 사실은. 근데 교수님들이 자꾸 이제 일반론적으로 이제 글을 쓴다고 생각을 하게끔 이렇게 강의들을 하죠. 그리고 그 채점 기준표라는 걸 혹시라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채점 기준표는 채점자들 3명이 모여가지고 약속되어 있는 기준표를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그 기준표가 그 기준표대로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기준표를 그 수험생들에게 혹은 합격생들에게 이렇게 모범 답안이라고 자기들이 내가지고 이제 기준표를 주거든요. 야, 입각해서 한번 글을 써봐. 그럼 기준표대로 거기에 있는 대로 그냥 교과서 내용을 집어넣어놓고 요건 그 다음에 설문 해결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사례 답안들이 다 그런 형식이에요. 근데 그렇게 답안을 쓰는 걸 극도로 싫어한단 말입니다. 원래 교수님들이. 그 싫어해요. 그렇게 쓰는 걸. 그래서 그 고시계 같은 데 보면 고시계에서 이런 평을 하실 때 그렇게 쓰지 말라고 하는데도 왜 자꾸 그렇게 쓰지 하면 수험생들이 그렇게 가르치시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가르치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교수님들이 그래요. 답이 있잖아. 그래요. 그러면 어디에요? 그때 판례 있잖아. 판례가 나가는 논리 형식대로 여러분들이 글을 배열하셔야 되는데 그걸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이제 배우셔야죠. 그러니까 배우시고 나면 그걸 보는 힘이 생긴다.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답안은 이제 어떻게 쓰냐면 바로 그냥 들어갈게요. 저는 농담을 못해서요. 농담하면 더 썰렁해져. 그래서 자, 행정법 교재는 이렇게 돼 있죠. 목차가 여러분 민법 교재하고 똑같아요. 의, 요건, 효과, 입안의 효과, 입안의 경우 권리구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행정법 교재가. 그리고 모든 법학 교재들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법학 교재가. 그러니까 법학 교재는 순전히 학문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답안 형식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답안 형식 구성은 다르죠. 뭐냐면 답안 형식은 3단 논법이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 참, 이 인류 역사가 있잖아요. 이 발전이 하나도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벌써 몇 년 전 사람이에요. 3,000년 전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고 있는 3단 논법에서 한치도 벗어나지를 못해요. 법학이라는 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이 나온 근본적인 이유가 그 소피스트라고 들어보셨죠? 그리스 시대에. 이 소피스트들의 직업이 변호사들이에요. 변호사. 소피스트들의 직업이 변호사고 그리스 아테네 시대는 법관이라는 게 없어요. 법관을 다 추첨을 했어요. 시민들에게. 시민들 추첨해서 소위 말하는 배심원단을 구성을 하는데 거기에 그 배심원단이 뭐냐면 법학에 있어서 이런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피스트의 궤변에 계속 속아 넘어가니까 야, 니들이 소피스트의 어떤 말을 하면 이런 관점에서 들으면은 절대 그 궤변에 넘어가지 않아 했던 게 이게 3단 논법이라는 거거든요. 그 3단 논법이 뒤에 법학의 이제 기본적인 판단의 방식이 돼요. 실제 재판에서. 자, 그래서 답안 형식 보면 3단 논법이 이제 대전제, 소전제, 이제 결론 이렇게 가죠. 이렇게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렇게 가죠. 그죠? 그러면 이제 대전제, 소전제, 결론이 났을 때 대전제는 시그마 소전제란 말이에요. 소전제. 그럼 여러분들이 민법의 교재 법학 교재는 다 의의가 이제 이렇게 A는 B 플러스 C 플러스 D다. 해놓고 요건론 가서는 B는 뭐다. 그 다음에 C는 뭐다. D는 뭐다. 그렇게 해놓고 이것들이 다 충족되면 E라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다 효과 E 이렇게 E는 뭐다. 효과 쓱 써주고 요건론을 이렇게 세 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법학은 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돼. 그러니까 A는 B 플러스 C 플러스 D인데 이게 만족이 되면 if 만약 A가 되면 then E라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쓰거든요. if then 구조로. 오늘 법학이. 그러니까 사람을 살해한 자는 뭐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된다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A가 이제 사람을 살해한 자거든요. 그 다음에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가 효과예요. 그럼 사람을 살해했다는 것은 B 사람 살해하기 자이기예요. 그죠? 사람 살해하기 자이기 이게 이제 요건이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살해한 자이기 때문에 사람 살해하기 자이기. 그래서 맹견이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맹견을 사주에서 가서 물어 죽여. 그러면 이제 그때는 맹견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이 흉기 칼과 똑같기 때문에 그때는 살인죄가 되는 것이죠. 흉기 수단으로 사용된 거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사람 살해자 이러면은 사람을 살해한 자가 되어서 3년 이상의 징역 가면 사람이 누구지? 그 다음에 살해라는 방식이 뭐지? 살해가 뭐지? 살해라는 것은 형법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의 자연적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하는 행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살인을 인위적으로 단축하는 행위. 그래서 인위적으로 단축하기 때문에 생명 유지 장치를 빼버리는 거 있잖아요. 나이 많이 이제 드신 분들 막 이렇게 불치병 앓고 있을 때 그래서 딱 이거 그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도 살인으로 된단 말입니다. 그게 인위적으로 단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은 내가 살아있는 게 더 지옥이야 아무리 이런다 하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는 이제 이라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위반의 경우에 법률 규제 그럼 여기다가 많이 쓰죠. 뭐 우리 이제 행정법으로 친다면 행정 소송이 있다. 그다음에 뭐 민사 소송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흔히들 얘기하죠. 이렇게 소송의 형식이죠. 이거 권리 구제는 다 소송의 형식으로 간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그대로 다시 또 오면 행정법에서는 반드시 이 소송의 형식을 먼저 제시를 해요. 우리의 쟁송법은 반드시 이걸 먼저 제시를 해줘야 돼요. 쟁송법은 우리 쟁송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답안을 쓰는 사람이 아니고 쟁송법의 답안을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반의 경우 권리구제 방식을 먼저 이걸 문제에서 제시를 해줘요. 문제에서 제시를 하는데 최근에 문제들이 이걸 제시를 안 해줘요. 이걸 정확하게 제시를 안 해주니까 그런데 문제를 보면은 뭔가 하나로 가게끔 해놨어요. 장치를. 그 문제 안에서 그거를 캐치해내는 게 또 점수예요. 그걸 캐치하는 게 또 점수예요. 자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걸 캐치하도록 이제 먼저 제시를 해줘야 돼. 옛날에는 좀 명백하게 제시를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 캐치하도록 제시를 한다. 캐치해내도록 제시를 한다. 이렇게 암묵적으로 이렇게 캐치해내도록 어렵게 제시를 하는 게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이제 그래서 여기서 제일 어려움을 느끼죠. 처음에 답안 쓰기 할 때 이제 처음에 행정쟁송법을 공부하신 분들이 여기서 어려움을 느끼세요. 근데 이 지점을 이제 지나면 이제 두 번째 어려움이 자, 이 순서대로 쓴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분명히 자, 사람을 살해한 자 그러니까 살인죄란 대전제가 이제 살인죄란 사람을 살해한 자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사람을 살해한 자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이냐, 이제 죽은 사람이 죽은 자가 사람이냐, 죽은 것이 존재라고 해봅시다고요. 사람이냐, 그 다음에 살해냐, 그게 살해냐, 그 다음에 자냐, 이게 행위한 자가 이 행위한 것이 자냐, 것이라고 할게요. 그냥 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소존재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소크라테스에서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는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했었어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저거죠. 대전제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3단 논법을 배우는데 이거는 전제가 하나예요, 하나. 이게 전제가 명사가 무조건 전제는 명사들이에요, 명사들. 무조건 명사들이에요. 전제는 다 명사들이에요. 이 전제들은 다 명사들이에요, 명사들. 그러니까 이 명사의 명사. 그다음에 이 죽는다라는 것은 효과죠, 효과. 죽는다는 건 효과예요. 그러니까 이 명사가 이 효과로 연결돼 가는 거죠. 방향성을 가지고.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사람이죠. 그러면 사람이면 소크라테스가 이로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서 죽는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에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는요. 판단 기준이 필요하겠죠.
사람이 뭐냐에 대한 사람은 뭐다라는 판단 기준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소크라테스라는 것을 이 판단 기준에다가 이 판단 기준에 딱 넣어봤더니 맞네. 소크라테스는 사람 맞네. 이런 게 나오는 거 이게 사안의 경우죠 이게. 그래서 이런 걸 사안포섭이라고 어려운 말로 법학에서 여러분 민법에서 배웠던 사안포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웠던 거 판례에 배운 거 많잖아요. 뭐 물권이 뭐네, 그다음 채권이 뭐네, 동시행 항변권이 뭐네 이런 것들 채권자 대위권, 채무자 뭐 채권자 대위권이라든가 또 뭐 있었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많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권리라고 하는 것들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권리라는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면 그 권리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 권리의 요소들이 바로 명사들이에요. 그 명사들을 다 갖추고 있으면 권리가 발생해 그런 뜻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안포섭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 명사 속으로 들어오고 가느냐예요. 그래서 요거를 속이는 것들이 소피스트들이 뭘 속였냐면 이렇게 속였다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을 궤변이라 그래요. 이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죽는다를 끌고 와서 죽는다로 해서 사람으로 끌고 가는 그러면 걔가 죽는다 그럼 걔도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이런 궤변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명사들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3단 논법의 근본 취지예요. 그래서 사안의 포섭인데 이 판단 기준은 우리는 뭘로 배울 거냐면 판례로 배울 거예요. 판례로. 이 판례가 중요해요. 판례. 그래서 판례 암기가 처음이자 끝이다 하는 이야기가 이것 때문에 나오게 된 거예요. 사안 포섭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판례에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소크라테스가 하면 사안의 경우 사람이냐? 뭔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 죽는다라는 효과가 이게 바로 설문의 해결이죠. 그래서 결론이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여기까지가 자. 그래서 대전제 이것을 이게 이제 답안 작성법으로 들어오면 일로 들어오면 이 대전제 있잖아요. 소전제 대전제 여기까지. 이게 중에 사람 사례 자 중에 우리 시험 문제는 논리문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문학적 문장이에요. 언제나 여러분들이 법학을 이제 안 배우셨다면 비문학적 문장이 돼. 즉 논리문이어야 된다. 논리문이기 때문에 논리문은 뭐예요? 육하 원칙에 입각한 글이죠. 예? 육하 원칙에 입각한 글을 논리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논리문에서는 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했나 이게 정확하게 탕탕탕탕 튀어나와야 돼요. 이거는 우리 글쓰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이거는 완벽하게 영어식 글쓰기고 또는 이제 유럽의 이제 힐합식 글쓰기인데 이런 육하 원칙에 입각한 글이기 때문에 이거 있잖아. 이거 실제 시험 문제 낼 때 실제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사람 살해 자 중에 누군가가 이 사람을 살해했다. 그다음에 이걸 물음표로 내거나 아니면 사람의 자가 있는데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살해행위에 해당하냐 이런 거 물음표로 내요. 이둘 중에 하나로 물음표로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물음표로 낼 수가 없어요. 소전제를. 그러니까 일반론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답안이라는 걸 근본적으로. 근데 일반론을 이제 쓰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답안이 되게 그렇네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좀 이상하게 느끼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사례하고 관련된 일반론이 뭐냐, 물음표가 뭐냐면 삼촌이 조카를 데리고 이제 그 봄에 한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됐어요. 봄이 되니까 삼촌이 이제 조카를 데리고 조카 우리 저수지가 이렇게 멋있는데 거기에 옛날 같은 경우 여름은 지금 있지도 않지만 저 어릴 때는 막 학이 있잖아요. 학이 저희 때는 민둥산이었어요. 전부 다 민둥산인데 그냥 산에 흰눈 연꽃처럼 하얘요. 그게 뭐냐면 학이 한 1000마리가 날라와서 산을 다 뒤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학동이거든요. 그래서 학동 저수지 유명했는데 그쪽 가서 학 구경 가자. 그래서 이제 조카를 데리고 갔다가 이 길을 가는데 거기 이제 저수지 옆을 이렇게 쭉 돌아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 삼촌이 조카를 데리고 저수지를 산보하는 중에 여기가 이렇게 됐는데 살살 얼었는데 이게 봄이 되면서 해빙이 되면서 이게 푸석푸석해졌어요.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니까 이제 눈들이 빠져나가니까 이제 땅이 푸석푸석이니까 조카가 그걸 흙 디뎠다가 삼촌 하면서 이제 물이 빠져버린 거예요. 저수지에 빠졌는데 삼촌이 그걸 못 구해가지고 조카가 익사를 했어 사건이 있어요. 그럼 그게 이제 이렇게 됐어요. 조카가 물에 빠져 익사하였다. 삼촌과 함께 산책하는 중에. 그러면 이 삼촌이 살인죄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살해 행위에 들어가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 산책했다는 게.
산책하고 나서 조카가 물에 빠졌는데 구하지 않은 게 산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부작위한 살인죄라고 그래가지고 꼭 사람을 총으로 쏘고 칼로 찔러야만 이게 살인죄냐 그런 게 아닐 수 있다. 이게 이제 형법에서 얘기하는 부작위한 살인죄인데 그 조카는 삼촌은 이 가족 관계 있기 때문에 안전 의무와 보호 의무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위험한 곳에 갈 때는 조카를 이 위험으로부터 떨어뜨려야 되고 그다음에 조카가 빠지지 않도록 최선의 보호 의무를 먼저 조치를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조카를 이쪽 조수 쪽이 아니라 이쪽 이쪽으로 조수지에서 떨어진 쪽으로 그리고 자신 일로 걸어가고 좀 더 성인이니까 이런 주변 상황을 잘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해서 이제 그게 했는데 사실은 이제 부작위한 살인죄가 돼버리죠. 왜냐하면 이거 상속인을 없애려고. 그 조카를 없애면 자기가 단독 상속을 받을 거라는 걸 기대하고 이제 죽인 사건이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부작위에 의해서도 살인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살인 행위냐? 이게 판례를 그럼 부작위한 살인죄에서 보증인 지위, 보증인 의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우리가 형법을 안 배우니까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판단 기준, 판례가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 그 판단 기준에 해당해 보증인 지위가 있나 할 때, 삼촌이니까 보증인 지위 있지. 보증인 의무, 그렇다면 삼촌은 어떤 의무를 죠? 이 의무로부터 떨어뜨리고 안전하게 보호를 해야 될 보호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을 안 하는데, 그래, 그러면 그거는 뭐야? 부작위한 살해 행위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판례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다 주잖아요. 사람이 죽었다는 것도 줘버리고, 그 다음에 삼촌이는 사람이니까, 삼촌은 걔가 아니니까, 여기도 해결되고, 오로지 요것만 문제되게 이렇게 낸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소존죄에서 이것도 사람이 죽었고, 행위한 것도 사람이니까, 그러면 손잡고 산책하면서 물에 빠졌는데 구해주지 않은 행위가, 구조하지 않은 행위가 살해 행위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판례,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 그럼 결론이 뭐예요? 살인죄니까 3년의 징역에 처한다. 3년 이상에. 그래서 설문의 해결에서 이게 끝에 그래서 마지막에 설문 해결로 가는데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이게 바로 답안 작성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이 얘기를 했으니까 좀 두서없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답안 작성법인데 어떤 답안 작성법이냐 하면 요게 그대로 답안 작성하면 여러분들이 흔히 쟁점의 정리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쟁점의 정리, 그 다음에 쟁점 사항의 정리. 이게 첫 번째 로마자 문자예요. 아니면 문제의 소재. 심지어 뭐 어떤 분은 문제 상황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는 문제점 이렇게도 쓰기도 하죠. 이렇게 목차가 있는데 저는 목차를 이걸 제일 선호하는 목차인데요. 저는요. 쟁점의 정리를 써도 되고 쟁점 사항의 정리 이렇게 써도 되지만 문제 상황 문제점 이거는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사회과학적 답안이에요. 인사 노무라든가 경영 조직에서 쓰는 답안이고 그때는 문제 상황 문제점 이렇게 쓰는 것이고 그다음에 법학 답안에서는 쟁점의 정리 아니면 문제의 소재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저는 문제의 소재 수험생이니까 문제의 소재라고 쓰는 걸 좀 선호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쟁점의 영역 쟁점 사항의 정리 판사가 실은 얘기예요. 판사가 딱 이렇게 이제 소송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양측의 변호사를 불러요. 판사실로 불러가지고 자 니네가 지금 소장하고 원고가 낸 소장하고 피고가 낸 답변서를 이렇게 쭉 해가지고 판사가 이거 이제 먼저 부르기 전에 이거 판사실로 부르기 전에 그걸 먼저 한 2, 3일 정도 사건 기록을 검토를 해요. 그래가지고 검토를 쫙 그걸 이제 변호사 시험에서는 기록형이라는 시험으로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 사건 기록 검토하는 능력을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 기록형 시험이라고 해서 한 600에서 800페이지 정도의 이제 그 자료를 줘요. 보통. 근데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그렇게 주면 안 되니까 이제 한 10페이지에서 한 20페이지 정도로 이제 추격하는데 한 600에서 한 800페이지 정도가 들어와요. 실제 사건에 보면. 그럼 그걸 가지고서 집에 가서 이제 막 2박 3일 출청하면서 진짜 공부해. 다시 이 사람들은. 다시 이제 판사들 새벽 3, 4시까지 공부해요.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서 문제가 되는 사건들을 이렇게 막 추려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엑셀 파일처럼 이렇게 쭉 소팅을 해요. 소팅을 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도 피고도 어떤 얘기 없네. 그럼 X. 자, 요거는 원고 얘기한 거하고 요건 피고가 얘기한 게 좀 다르네. X. 동그라미. 그다음에 요거 봐라. 요거 원고는 얘기하는데 피고가 이거 얘기를 안 하네. 자, 이건 뭐냐면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피고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형식이 나오죠. 첫 번째는 인정. 아예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묵묵부답.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원고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 다 피고한테 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 사건들.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묵묵부답. 그다음에 적극적 부인 이렇게 세 가지요. 그러니까 인정, 부인, 묵묵부답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이거 아마 민법에서 배우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면은 그거는 쟁점이 안 되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쟁점이 안 되고 그다음에 묵묵부답이 있고 부인이 있는데 적극적 부인을 할 때는 우리 입증 책임이라는 걸 살짝 들어보셨을 텐데 그 입증을 이제 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대방이 그 주장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묵묵부답은 이거는 소송법상에 있어요. 그거는 부인으로 본다. 그거는 인정으로 본다. 이렇게 아예 소송법에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소송법상에 이제 효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판사실로 불러가지고 이제 쟁점상에서 저 둘 사이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렇게 서로 의견 일치가 안 되는 지점만 쫙 뽑아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앞으로 이제 재판을 진행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도 그런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뭘 설문을 보고 주어진 설문을 보고 한다는 거예요. 아까 이건 것처럼 여기 것처럼 자 요거는 원고와 피고 간에 전혀 쟁점상 아니지. 요것도 지금 쟁점상 아니지. 요것만 서로 이제 의견이 처참하게 대립하고 있네. 그럼 요것만 쟁점 이렇게 빼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 그럼 요걸 쓰는 방식은 뭐냐면 대전제를 먼저 얘기해주고 두 번째 여기서 소존재들 중에 여기서 나온 소존재 중에 하나는 전혀 이거 사람하고 자는 문제가 안 되는 문제되지 않는 것들 있죠. 문제되지 않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문제되는 것이 있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문제되는 것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쟁점의 정리 혹은 문제의 소재 파트 안에는 대전제가 맨 처음에 대전제 소개가 가장 먼저예요. 대전제 소개가 가장 먼저고 대전제를 소개한 다음에 그 대전제 안에 있는 소전제들의 합이니까 대전제가 소전제 합이니까 그 소전제들 중에 문제되지 않는 것과 문제되는 것을 나누기 하죠. 이 나누기가 리걸 마인드 1단계예요. 그래서 법학 답안은 리걸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맨날 하는 얘기가 요걸 말하는 거예요. 이 글쓰기를 하라는 거예요. 리걸 마인드가. 그리고 나서 문제되지 않는 것은 전형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써버리세요. 답안에. 그냥 외워서 쓰세요. 이건요. 설문상 무엇은 특별히 문제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이거 판례 문구거든요. 판례가 이제 둘 사이에 원고와 피고 간에 전혀 어떠한 이런 쟁점이 없어요. 서로 부딪히는 게 없어요.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특별히 문제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엿보이지 않는다. 엿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 쓰는 걸 되게 어색해 하던데요. 이건 이제 뭐 우리가 무슨 관음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엿본다 이런 뜻은요. 이제 그 라틴어, 히라보로 그리스 사람들이 볼 때는 요거를 이제 블레포 혹은 호라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블레포 호라호가 뭐냐면 실체적 진실을 보는 걸 엿본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요. 실체적 진실을 보는 걸 엿본다고 표현을 해요. 이 사람들은요. 그걸 블레포 호라호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이 사건들의 실체적 진실을 엿보는 거죠. 왜냐하면 실체적 진실은 우리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알 수 없는 걸 보는 것은 엿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엿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엿보이지 않는다 이 말은 특별히 문제될 만한 사정 자체가 엿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문제되지 않겠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냥 특문사 이렇게 오시면 돼요. 특문사. 특별히 문제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거는 뒷부분에 전혀 어떤 의미가 없는 거야. 이거는 설문에서 이미 주어져 있는 거야. 이 사실 자체가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되는 것은 또 어떻게 쓰냐면 이제 이와 관련하여라는 수식어를 그러니까 여기서도 설문상이라는 접속어가 있고요. 설문상이라는 접속어하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하여라는 접속어를 통해서 이와 관련하여 그래서 접속어는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여기 문제의 소재에서는 이 접속어가 꼭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설문상 이와 관련하여 이렇게 접속어가 두 개가 나오고 이와 관련하여 첫째 뭐뭐가 문제된다. 둘째 뭐뭐가 문제된다. 이렇게 쓰시기만 하면 돼요. 문제된다. 이렇게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냥 첫째, 둘째, 셋째가 없으면 그냥 이와 관련은 뭐뭐가 문제다 이렇게 가면 쓰시면 돼요. 이거요. 그래서 이 첫째, 둘째, 셋째는 이거는요 철저하게 사실은 에세이를 쓰는 방식이죠. 이제 서양의 first, second, third, final 이렇게 쓰는 방식인데 우리도 첫째, 둘째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논리문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여기까지가 문제의 소재를 쓰는 방식이에요. 이게요. 그럼 이 안에서 이미 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누기 했죠? 나누기 했어요. 여기서 나누기 했으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판단하기죠. 판단하기. 아까 했잖아요. 이게 뭐뭐가 문제되면 이제
판례를 넣어놓고 사안의 경우, 뭐뭐 문제다 판례의 태도 사안의 경우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판단하기죠. 그래서 나누기, 판단하기 이 두 개를 얘기하는 걸 리걸 마인드라 그래요. 그래서 리걸 마인드가 나타나는 법안은 나누기가 있어야 되고 그 나눈 다음에 판단하기가 있어야 돼요. 이 판단하기가 판례예요. 판례. 학설이 절대 아니에요. 무조건 판례예요. 무조건 판례. 판례가 답이에요. 판례가 답. 그러니까 판례를 여러분 막 미친 듯이 외우셔야 돼요. 판례를 외우셔가지고 집어넣으면 돼요. 자, 요렇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목차예요. 첫 번째 목차고, 이제 두 번째 목차는 이제부터는 어려운 게 없어요. 이 첫째 이거 있죠? 이거 첫째 이게 두 번째 2번, 로마자 2번 목차가 돼요, 그냥. 여기 로마자 1번이었죠, 여기 로마자 1번이었고, 이제 이거. 첫째가 이제 그냥 로마자 2번이 돼요. 로마자 2번 목차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법학은 형식 논리거든요? 실질 논리가 아니에요. 내용 논리가 아니에요. 내용 논리로 쓰는 건 인사노무요. 내용 논리는 인사노무, 서론, 본론, 결론. 아니면 기승전결 아니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인사노무와 경영조직은. 혹은 노동경제 이런 건 전부 다 기승전결 아니면 서론, 본론, 결론. 특히 그 부분은 그쪽은 어떻게 쓰냐면 이제 사회과학은 무조건 있잖아요. 어떤 한쪽,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치가 우익과 좌익의 두 날개로 날아가는 것을 정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좌익이 없어요. 뭐 진보를 하는 것도 다 진보가 다 보수예요. 서양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이 남북 분단이나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냥 보수 안에서 약간 왼쪽에 있는 걸 진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 보수예요, 보수. 그러니까 굉장히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진보를 하더라도 세계적인 어떤 뭐 인권 이런 관심 없잖아요, 우리도 사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건데 사회과학이 바로 그거예요, 사회과학이. 사회과학은 장점과 단점이 함께 날아가는 거예요. 어떤 이론이든 장점과 단점이 함께 날아가는 거예요. 단점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검증 가능성이라는 저거예요. 칼포퍼가 얘기한 검증 가능성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열린사회 적들이라는 책에서 어떤 이론인지 간에 검증 가능성 혹은 반증 가능성이 없는 이론은 그거는 미신이자 신화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과학이라는 건.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건 반드시 단점이 있다면 단점이. 왜 단점이 있을까요? 그거는 너무나 필연적인 거예요. 단점은. 왜? 이론이라는 것은 모델링이라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모델링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복잡한, 컴플리케이티드 하는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들을 심플리파잉 하는 거잖아요. 단순화시키는 거잖아요. 그 단순화시키는 수단이 뭐예요? 요건들을 가지고 단순화시켜요. 우리가 우리 사회과에서는 컨디션스, 조건이라는 조건들로 단순화시키는데 그 조건들이 어떤 조건들이냐? 컨트롤러블한 조건이에요. 우리가 통제 가능한 조건들을 조건이라 해놓고 그 조건 안으로 들어오면 이 이론이 얘기하는 이상적인 상태를 우리가 도달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조건들을 컨트롤하는 인간의 능력이 유한하잖아요. 누구죠?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바운드리 레셔널리티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약된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합리성이 아니다. 그런데 그 전지전능한 합리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필연적으로 망한다.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40년대 벌써. 공산주의가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공산주의는 컨디션스를 전부 다 뭐예요? 인간이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공산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냥 망해버렸잖아요.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다가 이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이론은 뭐예요? 자신들이 통제 가능한 조건들을 조합해서 이론이라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 통제 가능한 조건 밖에 있는 것들의 현상이 그 이론 안으로 기어들어오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부작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부작용. 단점이자 부작용. 그러면 그 단점을 없애기 위한 또 다른 이론이 또 생겨요. 그래서 이론들의 진보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사회과학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노동경제하고 그때는 반드시 익히실 때 딱 이론 들어가면 장단점을 먼저 머릿속에 무조건 집어넣으셔야 돼. 장단점을 무조건 집어넣는데 근데 무조건 외우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은 단순하게 외우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때는 어떤 컨디션으로 이 조건들을 조합했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 다음에 어떤 컨디션이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렇다면 이 단점이 나온다는 건 이 부분에 어떤 언컨트롤러블한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통제 불가능한 요소들, 그 통제 불가능한 걸 어떤 이론을 통해서 보완해서 통제 가능한 영역을 끌고 올 것인지, 그렇게 쓰시면 초고득점 맞죠? 그쪽에 사회과학에서는 당연하게. 사회과학은 그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승까지는 그렇게 쓰고, 기는 뭐 쓰냐면 이런 이론들이 있다. 이런 현상을 다루기 위한 이론이 있다.
이론들을 이렇게 직접 해봤더니 이러이러한 기대되는 효과와 이러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기납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한 바 있다. 근데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런 현상들도 못지않게 다른 현상, 설명하기 어렵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이상한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더라. 하면 그 현상들을 어떻게 억제하고 기존의 승에서 얘기했던 좋은 현상들을 어떻게 강화할 건가? 거기에 대한 고민들. 그게 이제 마지막 결론에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다 있어요. 그게 그쪽에 책에 보시면. 그런데 법학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법학에 와서 쓰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행정학적 답안이라 그래가지고요. 그걸 다 F 처리해버려. 읽지도 않고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행정학 법학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게 장단점을 이렇게 포용하면서 혹시 키에르케고르 얘기했잖아요. 그 정반합적 글쓰기, 이런 해겔이 얘기한 정반합적 글쓰기 있잖아요. 그런 거 관념론 시작한 그런 글쓰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정반합이 아니고 일도 양단적 글쓰기예요. 기다 아니다. 법학에서는 기다 아니다. 일도 양단적. 기다 아니다. 그래서 이 법학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항상 여러분 민법에서 배우셨죠. 거기 어디서 배우셨냐면 고의과실 평가할 때 일반적 이성인의 시각에서 본다. 일반인의 시각에서 본다. 이런 거 배우셨죠? 일반인의 시각. 일반인이 이성인을 말해요. 이성인. 그러니까 이성인인데 이성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현실에선 감정인만 있지. 근데 이제 이성인이랑 막 빠득빠득 우기죠. 이제 판검사들이 우리는 이성인이야. 저 사람들은 짐승들이야. 이렇게 빠득빠득 우기죠. 이제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성인의 시각에서 볼 때에는 옳다 그르다 두 종류의 판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뭐가 문제된다 그러면 여기서 있잖아요. 두 번째 목차 쓴 다음에 요거 있죠. 형식 논리예요. 내용 논리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용 논리 얘기했어요. 형식 논리는 글의 표현을 파괴하지 않는 게 형식 논리예요. 형식 논리 글의 표현을 파괴하지 않기예요. 형식 논리 글의 표현을 파괴하지 않는 게 법학 답안의 가장 첫 번째 글쓰기예요. 글의 표현을 파괴하시면 안 돼요. 글의 표현을.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글의 표현을 전제로 딱 썼어요. 그럼 그 표현 끝까지 끌고 가야 돼요. 중간에 생각하다가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스르르 바꾸면 그거를 이제 재판부에서 일어나면 그 판례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글을 써가는 과정에서 계속 내가 주장 변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이 바뀌어버리면. 그러니까 표현을 바꾸시면 안 돼요. 글의 표현을 파괴하면 안 되는데 글의 표현을 파괴하지 말라. 이건 사실은 보고 베끼기죠. 보고 베끼기. 그러니까 베끼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 비치법전 있죠. 법전 준단 말이에요. 법전 베끼기. 법전이 그 법전이 제대로 여기서 쓰는 법전인데 베꼈다. 무조건 플러스 1점. 거기다가 무조건 이제 2줄 정도 쓰시거든요. 2줄에서 3줄을 써요. 2줄에 3줄 쓰면 무조건 1점. 합쳐서 플러스 2점이 나와요. 합쳐서 전체적으로 2점. 그래서 2점을 얻어요, 이게. 이거 무조건 이거 주게 돼 있어요. 필수적 가산점이에요, 이거는. 필수적 가산점. 안 쓰면은 점수가 없는데 쓰면은 무조건 점수를 얻게 돼 있어요. 2점씩. 김연아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안을 써야 돼요. 김연아처럼. 김연아가 어떻게 해서 금메달 땄어요? GOE로 땄잖아요. GOE. 가산점으로 땄잖아요. 가산점으로. 정확한 기술. 이런 거로 땄잖아요. 우리도 보고 베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로 그런 표현을 파괴하면 안 돼요. 파괴해서는 안 되는 게 법전 베끼기하고 두 번째 판례 문구 베끼기예요. 정확하게 암기해서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판례 문구를 대강 이런 취지의 판례가 있어 이렇게 쓰면 점수가 없어요. 판례는요. 법전하고 판례는 대충 쓰면 안 돼요. 절대로. 그 문구 그대로 쓰셔야 돼. 그래야 점수를 얻어요. 이게 형식 논리니까. 세 번째는 목차를 쓸 때 첫째 뭐뭐가 문제된다 이렇게 쓰면 뭐뭐가라는 건 그대로 표현 갖고 오고 문제된다만 여부로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여부로만. 이 문제된다는 표현만 바꿔주시면 돼요. 여부로 목차를 2번 노마자 2번 목차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사례인지 여부 이렇게 사례가 문제된다. 사례인지 문제.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간데 인지 문제된 거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례인지 문제된다. 사례인지 여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까 조카 손잡고 가다가 저수지에 빠진 것을 구조하지 아니한 행위가 살해 행위인지 문제된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거기까지 그대로 보고 베끼는 거죠. 조카를 데리고 저수지에 가서 물에 빠진데 구조하지 않은 행위가 살해 행위인지까지 그걸 쓰고 문제된다면 여부, 살해 행위인지 여부. 그러니까 여부니까 여부는 뭐예요? 여부 기다 아니다잖아요. 기다 아니니까 당연히 판례가 필요하고 사안의 경우가 필요합니다. 판례가 필요하고 사안의 경우가 필요해. 판단 기준으로 판례. 요것도 외워서 판례. 그러니까 이거 두 문자 외워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여기다 팡팡팡 집어넣어야 돼요. 대충 판례는 어떤 의도가 갖고 있다 이렇게 쓰면 점수가 없어요. 아예 그건. 우리나라는 이제 판례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판례법이 맞아요. 우리나라는 판례법이에요. 판례법. 판례가 이제 해석인데 그 해석이 안 바뀌어요. 전합체를 통해서만 바뀌기 때문에 판례의 해석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사안의 경우, 그래서 사안의 경우 판례에 있는 또 판례 문구 중에 명사들로 이루어졌죠. 판례 문구들이. 그럼 명사들로 이루어졌으면 이 명사들을 사안의 경우에서 그 행위들 있죠. 그 설명 나와 있던 표현들, 그 표현들이 이 명사에 해당하고 이 명사에 해당하고 이 명사니까 그렇다면 여기 이다, 기다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안의 경우에서 이다 아니다로 나와야 돼요. 이게요.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 이번 동처반 때 이걸 쓰는 방식을 이제 자꾸 이제 답안 작성법으로만 이제 강의한다고 하는데 답안 작성법이 머리에 들어와야 여기다 뭘 집어넣지를 계속 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안 작성법이 훨씬 중요해요. 답안 쓰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은 이번 동차반에서도 충분하게 동차 합격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머릿속에 좀 두시고, 그래서 그게 맨 앞에 우리 교재에 앞에 그 5대 리걸 마인드 있잖아요. 그래서 리걸 마인드 첫 번째가 대전제를 쓰기 단계. 대전제 맨 처음에 이 쟁점의 정렬한 목차 안에 대전제를 먼저 소개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전제를 쓰는 방식이 if should 문장이 있는데 if should 문장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쟁송법에서는. if should 여거 갑의 소재 취소의 제의가 적법하냐, 갑의 취소의 제의가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마지막 문장. 여러분들은 마지막 문장이 제일 중요해요. 글 쓰실 때 마지막 묻는 문장을 if로 바꿔버린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갑의 소재가 적법한지 검토하시오 이렇게만 썼다거나 갑의 추정의 제의가 가능한지 검토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바로 어떻게 받는다고요? 대전제를 if로 받으면 돼요. 갑의 추정의 제의가 적법하려면 if, 갑의 추정의 제의가 가능하려면 if, 그 다음에 should 문장, 처분을 취소송의 대상으로 원고적격, 피고적격, 협의에서 제소기관, 관할법, 행정심판, 전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서 여기서 보면 이제 두 문자로 외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원, 피업, 재관행 이렇게 오시면 돼요. 대상으로 대자, 원고적격 원, 피고적격 피, 협의소기의 협, 제소기관체, 관할법원 관, 행정심판 전치 행. 그래서 대원, 피업, 재관행 이렇게 오시면 돼요. 일단 그래서 갑의 소재가 적법하려면, 갑의 추성의 제의가 가능하려면 대원, 피업, 재관행. 그 다음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건이라는 건 충족이라 그래요. 조건은 성취라 그러고 요건은 충족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또 대전제로 또 뭐부터 써야 되냐면 법률 규정이 이게 99.9%예요. 우리 시험에선 99.9%가 법률 규정이 대전제예요. 언제나. 법률 규정. 그래서 취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검토하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 머릿속에서는 2% 바꾸면 이렇게 바뀌거든요. 취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려면 19조와 2조 1항 1호의 처분이어야 한다 이건데 그렇게 한다를 쓰지 마시고 바로 19조와 같은 법 2조 제1항 제1호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대전제가 법률 규정으로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률 규정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에 의하면 이렇게 쓰세요. 조사를 에 의하면 조사를 그렇게 쓰시면 돼요. 조사를 에 의하면. 왜 에 의하면을 쓰냐면 이 법에서는 우리 이제 쟁송법은요. 법치행정의 원리거든요. 법치행정의 원리.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건 법치행정이야. 법에 의해서 통제되는 예요. 법치행정은 행정법이 뭐예요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그래요. 그거 행정에 관한 법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법을 모르는 사람들로 대화하면 행정법이 그러면 뭐 하는 법일까요? 그러면 행정을 설명하는. 그럼 행정법을 알면 행정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건 오답이에요. 오답. 그게 아니고 행정법은 행정을 통제하기 위한 법이에요. 통제. 행정을 설명하기 위한 법이 아니고 행정을 통제하기 위한 법이에요. 그럼 행정을 설명하는 게 뭐냐? 그건 행정학이에요. 행정을 설명하는 건 행정학이고 행정법은 행정을 통제하기 위한 법이에요. 그럼 통제한다는 것은 이거죠. controlled by the law죠. controlled administrative 이제 administrative action
controlled by the law인데 이 the law를 법률 규정 우리가 보고 베끼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보고 베끼기. 보고 베끼는데 어떻게 보고 베끼냐? 베끼는 방식이 자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19조와 2조 2랑 1호에 의하면 1호 이렇게 이제 보고 베꼈죠. 그러니까 행정소송법 제19조와 그 다음에 뭐 이하 동법이라 하면 이하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렇게 했으면 여기까지는 이제 법률이죠. 여기까지는 법률이죠. 그 다음에 by가 나오면 되죠. by는 뭐예요? 이렇게 보고 베끼면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에 의하면 이렇게 조사를 넣어주면 아, 이 사람은 법치 행정을 아는 거구나. 법에 의해서 통제된다는 걸 아는구나. 지금 법에 의해서 통제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by라는 말이 에 의하면 들어가고 도로가 법률 규정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그래서 에 의하면 그 다음에 그냥 보고 베껴요. 이 뒤에 에 의하면 여기서부터 그냥 보고 베껴요. 그냥 보고 쭉 베껴요. 그리고 나서 보고 베낀 다음에 마지막에 펑츄에이션 막 그냥 찍으면 돼요. 그냥 보고 베끼면 돼요. 여기 보면 19조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 19조 여러분 혹시 법정 가지고 계시면 19조를 보시면 행정법 19조를 보면 제목이 취소 소송의 대상이에요. 제목이 취소 소송의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2조 1항 1호를 보면 처분이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어가 첫 번째 주어가 처분이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취소 소송의 대상하고 처분이란이라는 그러니까 여기는 취소 소송의 대상이고 제목이 이거는 취소 소송의 대상이고 제목이 그 다음에 이거는 처분이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 쭉 이제 써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Y에 해당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 법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썼던 말들에 대한 근로하는 수학이거든요. 그럼 Y에 해당하는 게 필요해요. in. 그래서 여기 19조의 제목 써주고 그다음에 2조 1항 1호에 주어를 써주고 그 사이에 와가 들어가니까 in. 그래서 취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 이렇게 쓰면 되는 거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글을 쓴다는 게. 취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그 다음에 이제 보고 베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법에. 그러니까 말한다. 그렇게 그냥 말한다. 그러고 그냥 펑츄에이션 맞고 써주면 돼요. 그냥. 그 뒤에다 딴 말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보고 베끼면 돼요. 이 상태에서 점수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의로 쓰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처분사의 추가 변경. 처분사의 추가 변경은 의의로 들어가요. 대전제로서 이거는 if should 문장도 없고 그다음에 법률 규정도 없어요. 처분사의 추가 변경은 오로지 강학상 주장되었던 걸 판례가 받아줘요.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받아주니까 하나의 뭘로 원칙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소송법상의 원칙으로 들어갔으니까 의의를 써주면 돼요.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란 처분 시 이후에 소송제차에서 처분청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처분사를 추가하여 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까지 써주고 의의 써주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의의로부터 시작되는 그 다음에 무슨 설문상 이와 관련하여. 그러니까 이제 이번 첫 시간에 그 정리를 하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이제 정리를 하면 이 첫 번째 이제 쓰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면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정리를 한다면 이제 정리를 하면 왜 이렇게 자꾸 깨지지? 로마자 1번으로 이제 문제의 소재를 쓴다. 쟁점상이 여기 쓰셔도 돼요. 본인이 좀 공부하셨던 분들 중에 나는 그게 더 편해. 그러면 그거 쓰시면 돼요. 목차. 쟁점상의 정의 쓰고 그 다음에 대전제를 쓴다. 대전제를 쓰고 그 다음이 설문상이라는 접속어를 통해서 특문사, 특별히 문제다라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이걸 쓴다. 그냥 아예 기계적으로 아예 쓴다. 검토하지 않을 걸.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첫째 인지 문제된다. 이렇게 쓴다는 거 아예 인지 문제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복수면 첫째 둘째로 해야 되고 그냥 단수면 필요 없이 그냥 인지 문제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그냥 요게 정리예요. 이번 1시간 내내 얘기했던 것의 정리에 이게 1시간 내내 얘기했던 거예요. 정리예요. 그 다음에 대전제에는 3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 유형이 if should로 들어가는 게 있다. 이거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 꼭 외우시라는 거. 또 하나는 의의로 들어가는 게 있다. 이것도 하나밖에 없어요. 처분사의 추가 변경. 마지막에는 법률 규정인데 이게 99.99%다. 법률 규정. 그 다음에 법률 규정을 쓰는 방식은 바이더로니까 뭐뭐에 의하면 해가지고 그냥 보고 베껴라. 보고 베끼기. 끝.
이렇게 그래서 좀 10분 쉬었다가 이제 좀 이제 들어가 실제 문제 들어가서 어떻게 쓰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